로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얘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홍해, 얘가 이집트, 얘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있는 데고요. 여기 이스라엘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리스 지역이고요. 그리스가 번성했을 때 이렇게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장화처럼 생긴 것이 이태리, 지금의 이태리고요. 여기가 중간 정도에 보면은 롬, 우리말로 로마죠. 로마가 현재의 로마가 있고 고대 로마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영국까지 한때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여기 제일 로마 제국이 번성했을 때 지금 AD 117년 트라이아누스가 막 죽었을 때의 그 최대 영역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아주 원활합니다. 좋은 지리적 환경으로 또 주위의 여러 민족과 국제적인 문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로마는 BC 8세기에 소규모로 시작됐는데요. BC 4세기 무렵에 공화 정치 형태를 확립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할 때 공이고 화는 조화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이 그 조화를 이룬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로마의 공화 정치라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공화 정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엠파이어 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세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적 신화를 숭배하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종교관을 가진 로마에는 합리적이고도 실용적인 성격의 그리스와는 좀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계속되죠. 왜냐하면 이만한 그 영토를 확장하려면 수없이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전쟁과 물질주의로 권위나 힘, 뭐 육중함, 그리고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주의를 중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제국이 되니까 도시에 그 인구가 엄청 밀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쌉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은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대규모의 건설을 하는 거예요. 큰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매수도 커지는데 또 내부 공간도 대형화 되었다라는 얘기. 자, 로마 시대를 분류하면 처음에 로마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에트루스카의 지배하에 처음에 있었을 때인데요. 정치적으로 왕이 종교, 정치, 군사력을 모두 쥐고 있었죠. 이것이 로마 왕정 시대입니다. BC 509년까지 됐고요. 그 위에 이제 그 뒤에 로마 공화정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정치적으로 원로원에 의해서 선출된 집정관을 중심으로 공화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족들에 대항해서 평민에서 호민관을 선출해서 귀족을 견제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BC 27년부터는 AD 476년 이제 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세계 제1의 도시로 그 위용을 자랑했고요. 상하수도 시설, 그 도로, 모든 도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완성됐고 또 신전이나 공공욕장, 도서관, 재판소 등이 이런 공공건물들이 굉장히 큰 대규모로 많이 지어졌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처음에 로마 왕정 시대부터 해서 AD 510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로마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죠. 270년 AD, 220년 이태리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여기 먹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먹고요. 런던, 영국까지 먹습니다. 이게 바로 230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눠지는 그런 사건이고요. 나중에 서로마가 없어지고 이제 로마가 접어드는 이런 시기를 걷는 거죠. 먼저 이제 로마 공화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공동하다, 조화롭다 해서 조화를 이루는 정치. 결국은 이제 로마하고 평민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요. 귀족에서는 이 원로를 뽑습니다. 이 원로원이 임기가 종신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정의 최고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평민에서는 평민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호민관을 뽑아요. 호민관 임기 1년, 평민에서 주관하고 이제 두 개 다 견제를 시키는 것이고요. 귀족과 평민이 이제 합해서 민회, 병사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병사회에서 법무관, 재무관, 감찰관, 건설관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족에서 단독으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진 민회에서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집정관을 뽑아요. 임기가 1년, 정원이 2명. 그 다음에 집정관을 그 2명을 뽑아가지고 둘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필요하면 한 명만 있으면 이제 독재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왕정 정치를 했을 때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왕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견제하도록 해서 집정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깐 그 공화정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대로 알려진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500년경부터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이 시작되는 기원전 27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주된 논쟁거리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문헌 자료의 신빙성이나 고고학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만왕 타르퀴니우스의 전제 정치나 아들 섹스투스의 스캔들 문제로 루크레티아가 자결하고 브루투스에 의한 혁명이 발생하여 왕정이 공화정으로 변했다는 주장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왕정을 대체할 만한 행정 체제가 혁명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나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섰다고 보기보다는 지속적인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권력 분점의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 공화정이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다만 로마 공화정을 들여다볼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의 형태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지요. 로마 공화정 역시 대부분의 시간은 귀족 계층이 독단적으로 제시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의 대소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공화정으로의 이전보다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왕을 대체한 최고 정무관인 집정관, 즉 콘술이라는 권력의 성격입니다. 로마는 왕정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집정관을 1년 임기로 선출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정관에게는 과거에 왕이 보유하던 명령권이 부여되었고 민회를 소집하며 민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죠. 원로원은 공화정 초기에는 왕정시대의 역할과 비슷하게 집정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며 보다 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종신직이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집정관은 임기제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임기를 종료한 후에는 원로원에 합류하기 위해서라도 원로원의 자문을 함부로 반대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시간이 갈수록 즉 공화정이 진행될수록 집정관보다 원로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공화정 로마에서는 민회의 성격도 변화하였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왕정 로마를 설명하면서 기존 시족 단위의 군대가 시민 단위의 군대로 바뀌었고 그것은 단순히 군대 개혁을 뛰어넘어 사회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드릴 바 있는데요. 따라서 민회도 시족 단위인 쿠리아에서 새롭게 조직된 군대의 형식을 빌린 켄투리아 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물론 켄투리아 회가 생겼다고 해서 쿠리아 회가 곧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켄투리아 회가 쿠리아 회를 제치고 공화정의 주요 민회가 되었습니다. 켄투리아 회의 주요 기능은 지명된 집정관 또는 독재관이나 감찰관, 법무관 등 고위 정무관을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켄투리아 회 역시
겉으로는 코리아회처럼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시민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켄투리아 내에서 소수 상위층을 차지한 토지 귀족들에 의해서 지배당했기 때문에 역시 일부에게만 허용된 권력이었을 뿐 현재의 민주주의와 자,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먼저 로마 고대 수도, 그 수도에 그 당시에 그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하고 남아 있는 곳은 지금 로마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에 의해서 그 화산재로 덮여져 가지고 나중에 발굴이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도시가 이제 없어졌는데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의외로 그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당시에 그 생활상이나 건축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잘 알 수 있는 곳이 이제 뽐페이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갈게요. 자, 로마 보면 이태리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는데 그 중간만큼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의 로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곳, 이곳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 시티고요. 로마령에서 이제 벗어나는 단독의 그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지금 성 베드로 대성전이 지금 남아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자, 여기가 포로 로마노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포럼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그 집회나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전쟁에 의해서 많이 폐허가 됐습니다. 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에서 말하는 아고라죠. 커뮤니티가 일어났던 곳.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콜로세움 여기 있네요. 콜로세움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많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걸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뭐 공연도 일어나고요. 근데 왕에 의해서 어떤 그 행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돈 많은 귀족들이 자기 그 위세를 위해서 여기서 뭐 공연도 하고 검투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막 검투도 시키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형수들은 여기서 동물한테 이렇게 사형당하는 뭐 있지 이게 참다 당하는 뭐 이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막시무스의 지금 전차 경기장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남쪽으로 오면 공중 목욕탕인 칼라칼라 욕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그냥 그 목욕만 하는 곳이 아니라요. 지금 보면 어떤 스파 리조트 같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 장이었죠. 자, 북쪽으로 가면 여기 잘 아시는 이제 판테온 신전이 있네요.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기억나시죠? 거기에 버금가는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고요. 여기는 그 로마 시대에 신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에. 그래서 다신, 여러 신을 다 모아놨다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하죠. 다음은 폼페이입니다. 현재 이태리, 약간 로마, 조금 전에 보신 로마고요. 그 밑에 보면 아, 캄파니아주,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도시인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대 로마의 도시, 이렇게 멸망했죠. 화산이 터지면서 순간 사라진 도시입니다. 본래 농업과 상업이 활발했고요.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76년 서기 베수비오 그 위에가 그 화산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18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요.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와, 이게 뭐가 있지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자, 폼페이 보시면요. 자, 요 지역이 지금 폼페이인데, 그 위에 보면 좀 베수비오라고 국립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여기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대가 싹 잿더미가 된 거였죠. 남아있는 겁니다. 화산재로 이렇게 덮여있던 것들이 싹 긁어내고, 지금 발굴이 그대로 된 상태죠. 자, 폼페이도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잠들어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 잔해물들이 폼페이 위로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는 벼랑간의 화산재 밑으로 사라져버렸죠. 땅속에 잠들어 있던 이 도시가 다시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화산 폭발 이후 1700여 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몇 번의 발굴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발굴과 복원의 과정이라기보다 약탈과 훼손 수준에 그쳤습니다. 1861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가 발굴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이 시작됐죠. 지하 6m 아래 묻혀있던 도시 폼페이는 아이러니하게도 화산재 덕분에 당시 도시 원형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는데요. 폼페이는 나폴리만 연안에 있는 고대 로마 제국 도시 중 하나로 지중해에서 중요한 국제무역 도시였습니다. 폼페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건축물들이 설계된 계획 도시였으며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는 모두 포장돼 있었죠. 포럼이라 불리는 광장 주위로는 신전과 행정기관, 시장이 모여있고 또한 시민들을 위한 공공수도와 공중 목욕탕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보존된 도시의 원형을 보면서 피오렐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화산 폭발이 삽시간에 도시를 집어삼켰는데도 불구하고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사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건데요. 고민을 거듭하던 피오렐리는 흙더미 사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의 발굴 과정에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이 공간을 이상하게 여긴 그는 공간에 석고를 부어봤는데요. 석고가 굳자 놀라운 형태가 드러납니다. 웅크린 채 손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있는 남자.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려고 엎드린 임산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개. 화산재 속에서 죽어간 폼페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부패하여 사라졌고 그로 인해 공간이 생겼던 건데요. 이 석고 캐스트들은 폼페이 최후의 순간 숨져간 이들의 몸짓과 표정 그리고 고통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폼페이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늘날까지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 유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어떤 그 도시 계획, 도로 형태, 상하 수도, 그 다음에 그 공공 건물, 욕장이나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일어났던 어떤 포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 디자인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재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로마의 건축 양식은 조적식 구조와 가구식 구조의 혼용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조적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유니트를 재료를 반복해서 쌓아서 그것이 힘을 받는 것이 조적이고요. 가구식이라는 것은 실용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둥하고 보가 강접이 아니고 이게 pin접 합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움직이진 않는데 이게 회전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가구식입니다. 가구식도 쓰고 조저식도 썼다는 얘기고요. 화산재와 석회를 혼합해서 화산 그 재하고 석회로 혼합하면 이게 굳어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죠. 그걸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요. 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표면 마감을 벽돌이나 석재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재 및 벽돌을 모르타르나 철물을 이용해서 쌓고 또 조적식 구조의 아치 구조 이게 지금 아치라는 것이죠. 아치 이 아치를 연속시키면 뒤로 연속시키면 이게 궁융이 되는 거예요. 터널처럼 이것을 볼트라고 해요. 궁융 볼트 기법을 발전을 시켰다.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 발전을 시킨 것이지 이 시대에 발명된 건 아닙니다. 자기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 보셨지만 그 당시에 페르세폴리스에 보면 이미 아치하고 궁룡 볼트를 썼어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이제 주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는 아치와 궁룡, 그 다음에 돔이라는 것은 보세요.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2차원으로 쭉 끄집으면 천장이 되는데 이걸 3차원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동글동글 하면 공을 절반으로 자른 이 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를 발명하고 최초로 받침대 없이 거대한 내부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 가구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이게 포스트예요. 기둥을 포스트 위에다가 올린 것을 인방, 린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인텔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고요. 이게 가구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면 이게 버티긴 하는데요. 이 린텔하고 기둥이 접합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밀리거나 회전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가구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치로 가기 전에, 근데 얘가 포스트 린텔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 린텔이 하중이 이게 포스트가 길이가 스팬이 멀어지면요. 얘가 무거워지니까 린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점점 내어쌓게 합니다. 점점 내어싸면 하중이 눌렀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얘 자체가 부러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제 내어싸는 것을 우리가 코르벨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코르벨로 해서 내어쌓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발달이 된 것이 이제 바운드 형태로 둥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아치고요. 이것이 이제 공면으로 연속되면은 이것이 볼트고요. 이게 3차원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것을 트러스라고 하는데요. 목재 트러스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보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른 것을 이 처지라는 보가 요 빗대공 있죠. 요 놈이 받아서 요 시옷자보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붕 하중은 이 시옷자보가 하중을 분담하게 하니까 이 지붕, 그러니까 여기 스팬 사이를 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 공간이 기둥 없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목조 트러스는 석조로 해서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 지붕을 석조로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우니까. 그럴 때 이 가벼운 목조 트러스를 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 시대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부터 그렇게 거기서도 지붕을 이렇게 트러스로 했다라고 이미 언급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아치는
할 때요 바로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조로 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원형을 폼을 짜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중이 누르면 이게 하중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이것이 아치의 구조고요. 위쪽으로 볼록한 평면 곡선 모양의 계구를 이렇게 만든다. 그 평면 곡선을 따라 쐐기형의 벽돌이나 돌을 차례로 싸서 그 자중, 그 무게하고 상부 벽체 무게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아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볼트는 이 아추를 전후로 연속시킨 것이 볼트인데요. 지금 보면 이것을 배럴 볼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공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건데 터널처럼 만든 겁니다. 아치는 지붕과 실내 공간이 없는 반면 볼트는 곡면 천장을 쭉 만들어서 그럼 이 곡면 천장을 받치는 벽체가 양쪽에 쓰겠죠. 이렇게. 아치 역사는 매우 오래됐죠. 신석기 시대에 이미 삼각형 모양의 아치가 만들어졌고요. 이집트에서 보셨지만은 삼각형의 아치, 트라이앵글 아치가 나오고요. 또 곡물 창고에 볼트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곡선 모양의 아치 BC 4000년 무렵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BC 2세기 프리에네 시대, 또 주택에 또 아고라의 문에가 이미 아치가 사용되었고요. 그러니까 아주 아치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다. 고대 로마 아치는 모두 반원형입니다. 세미서큘러 반원형, 반원 아치예요. 로마는 딱 반원 아치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로마네스크라고 해서요. 로마의 향수를 해서 복고풍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의 아치를 쓴다는 얘기예요. 뭐 뾰족 아치 뭐 이런 거 말고 전부 반원형 아치를 주로 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편 이슬람 군축이 이제 뒤에가 사라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이제 아치가 이제 말구평도 나옵니다. 이렇게 말구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변화를 걷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신이 하늘을 찌를 때요. 이것이 이제 창도 하늘을 찌르듯이 뾰족하게 올라가요. 이것이 이제 포인티드 아치 이런 것들이 후대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슬람 쪽에서는 파종 아치 반곡점을 갖는 이 파종 아치 이런 것도 후기 고딕 건축에서 나옵니다. 르네상스와 나중에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다시 이제 그 반원 아치가 부활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19세기가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철을 그만큼 많이 생산하죠. 철을 드디어 어떻게요? 건축 구조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로 된 아치 구조를 쓰면서 큰 스팬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처음에는 교각 다리에 써요. 다리에 쓰던 것이 건축물로 들어오고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자랑해서 내세운 것이 에펠타워입니다. 이외에도 아치는 또 평면 곡선의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평아치 이런 것은 평아치라고 그러네요. 또 라운디드 아치, 또 두 개의 원을 이루는 랜싯 이런 아치 여러 가지 반원, 궁형, 말구평, 평, 또 오지 아치 이런 여러 가지 종들이 나온다라는 거